자, 페이지가 잠깐만 20페이지였던가요? 20페이지. 자, 그래서 금전적 제재 수단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건 중복 제재가 아니다. 왜냐면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고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주 사고를 냈다. 그랬을 때도 민사소송 가능하고요. 피해자 구제,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리고 행정적 수단, 형사적 수단, 벌금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구청에서 과징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나와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1과 2문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을 보시면 여기서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잖아. 이 기업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벌금과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게 드물대요. 그래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무슨 얘기구나? 행정적 수단, 요 과징금에 대한 얘기. 요거.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구조하실 때는 아래로 길게 빼시는데 이건 칠판이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뺄게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보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기업의 불법 행위야. 그래서 요 민사나 형사보다는 행정적 수단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여기서 행정적 수단에 대한 얘기구나. 이제 요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다시 읽는 거죠. 그래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계가 있다. 한계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계. 자, 이건 좋은데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계.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 문제점이 뭐냐면 봤더니 이것만으로는 이거 얘기하죠.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의 귀속됨으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끊어주세요. 이게 바로 한계야. 한계. 그래서 한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이 억제력을 올려주는 게, 높여주는 게 효과인데, 저 과징금의 효과인데, 이게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가에 귀속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손해는 그대로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행정적 수단에 문제점이 생겨서 자, 요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보세요. 징벌적, 자, 이 손해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로 자,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인 거예요. 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전적 수단에 뭐가 있고 쭉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목적과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어. 그러면 그 한계가 뭐냐면 억제력 유지에 좀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가에 귀속되는 돈이라는 거죠. 과징금이라는 게. 그럼 피해 받은 사람은 보상이 안 돼. 손실 보상이 안 돼. 피해자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한계와 문제점인 동시에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필자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쭉 끌어온 거예요. 얘기를. 자,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독해를 해야겠어요? 과연 이 한계 문제점 1, 2가 해결이 될 것이냐, 여기서 그거죠. 자, 그러면 이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다가 내모치고, 자, 이 제도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뭐지? 손해액 플러스 배상액 이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의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진짜 그야말로 손해본 거 플러스 요거는 가해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징벌의 성격이 있는 배상금까지 플러스 알파 된 거지.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그냥 민사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죠. 이 징벌에 대한 돈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손실만큼만 보상받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초과됐지. 요게 특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자,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제도이면서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지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자, 거기 밑줄, 중복지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 여기서는 요것이
징벌이란 차원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가해자에 대한 징벌, 벌금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지. 얘가 벌금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찬반 논란이 있는 거예요. 찬반 논란. 즉 얘는 중복죄죄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찬성 측 반대측, 네, 찬성 측이 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복죄죄야, 아니야 중복죄죄라고 볼 필요 없어 라는 찬반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찬반 논란을 소개하면서 끝나요. 보면 자,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형제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의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끊어주고,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소송을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징벌적 성격의 이 징벌, 여기서 손해배상금에서 요걸 받았을 때 이거는 중복제재인데 하는 쪽이 있고, 왜냐하면 벌금과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야. 형사적 수단의 벌금 있잖아요. 그쵸? 야, 이거 벌금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런데 벌금이 나왔어. 여기서는 중복제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벌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벌금을 낸 것 같은데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중복제재야 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야 아니야 그거는 이미 피해자가 이것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들인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런 것까지 보상하는 차원에서 봐야 돼. 벌금이라고 보지 마.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봐야 돼. 피해자의 몫이야. 신경 썼을 거 아니야,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 막 이러면서 알아보고 변호사 알아보고 그 시간에 자기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가 쓴 에너지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기타 등등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합하면 이거는 형사적인 수단인 벌금하고 다른 그냥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의 하나의 한 축이야 라고 해서 중복제재를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럼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야지 이게 좀 보기가 쉬운데, 옆으로 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화제, 논제 요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금전적인 제재 수단 중에서 행정적 수단인 이 과징금이, 자,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야.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을 것 같은데 효과가 좀 한계가 있어. 그걸 유지하는 데 억제력이. 요 과징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엄연히 발생했는데 이 피해자의 손실보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하자. 기업의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손해액에다가 배상액, 그러니까 민사에다가 형사까지 집어넣은 거죠. 형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까지. 형사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는 게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야. 내가 손해본 거 플러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으로 돈을 플러스 알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왔더니 이제 찬성하고 반대로 나뉘어지는 거죠. 야, 그것도 중복지제 아니냐? 결국은 벌금, 이 사람이 벌금을 또 때려 맞으면 야, 여기 벌금의 성격이 있는데 중복지제잖아 라는 의견과 아니거든, 이거는 벌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사적 수단의 그냥 한 맥락이야. 왜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신적인 고통 당했을 거 아니야. 시간 썼을 거 아니야. 교통비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야 돼 라는 거지. 중복제재가 아니야 라는 거야.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쭉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까 토인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토인비는 글은 되게 짧은데 그 글에 개념들이 통합되어 있어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지, 정보들이. 그렇죠? 이런 정보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지제나 경제지제는 법도 그렇고요. 눈에 잘 드러나요. 개념이, 정보가. 그래서 구조화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 독해력이. 아까 토인비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지. 그런 짧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옆에 논지, 논점, 논지 해봅시다. 자, 핵심화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논점은 뭐냐면 논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했죠. 논하고 있는 포인트.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 그 배경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기업의 불법 행위 시 억제력 수단으로서의 행정적 수단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 이거 두 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약해. 그래서 나온 거야, 배경.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그쵸? 내용. 그 다음에 논란. 찬반 논란. 자, 이런 게 논점이지. 우리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이 논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보면서 1, 2, 3, 이건 배경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것 때문에 나왔고,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고,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내용이 이렇고, 그런데 논란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논지는 각각 요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배경은 뭐겠어? 자,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의 문제점. 그렇죠? 과징금의 한계. 내용은 자, 손해액 플러스 배상. 이거는 손해에 관련된 것. 이거는 징벌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거는 중복제재냐, 중복제재의 유무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쵸? 옆에 문제 다 풀어봤니? 자, 문제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쫙 압축해 보는 거죠. 처음에 했을 때처럼 한두 문장으로 쫙 압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끝나고 나면은 그냥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화를 다 한 상태에서도 리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줄이시면 머리의 전체적인 내용, 핵심 내용, 아, 왜 썼구나, 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 머리 박히죠. 자, 11번부터 볼게요.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맞고 논쟁 2번도 맞고 3번 금전적 제재 수단 종류 맞고 4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도입 사례 없어. 그치? 그리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논란이지. 상관 논란. 그렇죠? 그래서 5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맞죠? 답은 4번. 자, 1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기업이 담합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맞고, 3번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인사. 4번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중복제재 가능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5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바뀌었지 벌금보다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만연해. 당연하지. 이게 제재가 약하니까 불법이 만연해요. 13번 문맥을 고려할 때 기업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 그것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그 위에 나와 있죠. 니은 위에, 바로 위에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랬죠. 디귿. 자, 이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고 맞고 4번 리을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리을 벌금은 뭐야? 형사야, 형사. 얘들아, 형사가 뭐지? 형사? 이 벌금을 때리는 주체가 누구야? 국가야, 국가. 공권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나 이렇게 중복 제재가 될 경우에 제발 형사처벌만은 면하자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형사처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빨간색. 정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3점짜리인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벌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벌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 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 그 손해를 초과하는 액수를 받잖아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러면 1번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지. 그죠? 그거 민사야. 손해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2번은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 자료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아무래도 생기겠지. 3배인데 돈을 3배로 내는데 억제력을 강화시켰잖아. 이 제도로. 3번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의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 징벌적 성격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맞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 한도가 더 커지겠지. 징벌적 성격의 배상액이 가미되다 보니까. 5번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자 적발 가능성이 낮아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겠군. 적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억제력이 유지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쵸? 이게 문제가 적발 가능성이 낮아. 억제력이 낮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지문은 지금 다 일치불일치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눈만 잘 뜨고 있으면. 구조와 훈련만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요즘 추세가 비문학은 조금 쉽게, 문학은 선지를 정교하고 어렵게, 그리고 선택도 어렵게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독해한 거는 다 맞을 수 있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패턴별로 선생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장르별로, 패턴별로 어디로 오냐면 자, 30페이지 와보세요. 30페이지. 자, 우리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여기 이상으로 나갔을 시 지문 읽고 먼저 문제 풀고. 요거는 뭐 시간을 정해놔도 되고 안 정해놔도 되는데 또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구조화. 그 문제를 틀렸거나 아니면 읽으면서 좀 찝찝했던 부분을 있잖아요. 그쵸? 그 구조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조화 끝나고 나서 문제 논점 문제. 자, 구조화하기 전에 여기까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거기 끝난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롭게 구조화해보세요.
2014, 15 정도.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 질문이에요.
글을 읽어보셨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중심 화제는 작가주의 비평 이론이에요. 이론. 자, 보시면 우리 이론이라는 게 나오면 논점이 예측이 되죠. 어떤 이론이 나와. 그러면 그 이론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중심 내용, 정의, 그죠? 특징, 사례, 영향, 이 이론이 끼친 영향, 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이제 좀 해보니까 이 논점이 어느 정도 주제만 보고 첫 문단만 보고도 어느 정도 잡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직독직해가 가능한 지문이에요. 우리가 좀 엎어보고 재구성해야 되는 지문이 있다면 이건 그냥 쭉 읽으면서 논점대로 체킹만 하면 돼. 보세요. 첫 번째 문단. 1950년대 프랑스 영화 비평계에는 작가주의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 비평. 자,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일 줄. 이게 바로 개념이죠. 개념. 작가주의 비평이라는 것은 자, 작가를 감독 이것과 영화를 작품을 동일시하는 거죠.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칩시다. 작품. 이게 작가주의 비평이다. 거기까지 슬러시 교시. 자,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 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이렇듯 자, 앞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일반화하는 거죠.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미술,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 이건 뭐겠니? 자, 작가주의 비평이 나오게 된 배경에 해당하는 거죠. 배경에.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지금 말하듯이 문학적, 연극적 색채가 영화에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문학적이고 연극적 색채라고 규정한 이런 특징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라는 게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 집어넣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자, 특징. 상투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바로 뭐냐면 감독 개인의 뭐가 중요하냐면 자, 창의성과 개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감독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자, 이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의식, 또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나오잖아. 이 창의성과 개성은 세계관에도 들어가 있고 감독의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도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출한 나름의 그랬잖아. 나름의 이야기 방식. 그러니까 이거 대학 교수들이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대학 교수들이 이 지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지문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8번 이상 검수하는 지문이에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쓸데없는 게 없어. 잘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름이라는 게 뭐예요? 나름이라는 게 개성이지. 창의성이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죠? 나름의 이야기 방식,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자, 고집스럽게 반복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다 개성에 관련된 거죠. 특정,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거야.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지. 이게 개성이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건 내용적인 내용이죠. 내용. 세계관 자체도 되게 특이해. 개성적이야.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특정적이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풀어내는 형식 역시. 그치? 그래서 결국은 감독의 창의성, 개성 그런 것들을 작품에 구현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다 나온 거야. 개념, 배경, 특징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쉽다니까. 읽으면서 쭉쭉쭉 논점만 찾아서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포인트 잡아서. 자, 그러면서 이번엔 뭐냐면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논점, 영향. 그치? 어떤 영향은?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자, 할리우드 영화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로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잖아요. 그것을 이 작가주의 비평이 재발견했어. 할리우드에서는 그 재발견한 내용의 구체화되는 거죠. 다음부터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 분업화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일찍이 제작했다. 예전에 이랬다는 얘기야.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당연하지. 돈을 500억 이렇게 투자했으면 관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관여했단 말이야. 제작자가.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야. 헐리우드 영화가. 감독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었어. 근데 제작자가 다 하는 거지. 야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구도를 이렇게 잡고, 이건 이런 효과를 내고, 여기서는 막 작품에 너무 개입을 해, 연출해.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감독은 오케이. 거기서 제작자한테 맞춰주는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자, 그런데 이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수치적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러워지고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일정한, 밑줄 쳐봐. 일정한이 앞에 나왔던 이 특정한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쵸? 어떤 일정한 정해진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제작자
제작자가 관여했을 때는 어떤 일정한 품질의 영화가 생산이 됐다라는 거지. 헐리우드 영화 그럼 우리가 딱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패러다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헐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다르죠. 알고 있었던 거하고. 이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뭐냐면 이런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자, 제작자가 너무 많이 관여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감독의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이걸 이끌어내게. 다시 한번 읽을게. 아까 앞에서 감독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제한적인 역할에서 창조성이 발휘되더라는 얘기야. 아까 우리 토인비의 문명 중심의 역사랑 좀 비슷하죠. 거기서 뭐라고 했지? 도전이 왔을 때 응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결핍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서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라. 헐리우드 영화는 정말 감독의 역할이 제한적인데 오히려 그 제한된 여건 하에서 감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생각을 반영하지? 하면서 창의성과 도전의식이 더 솟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대립하면은 지금 되게 편안하다. 내가 삶이 편안하다. 나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러면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고요. 와 정말 힘들다.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그래도 해야지. 도전해야지. 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야. 오히려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하더라는 얘기지. 작가주의 비평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작가주의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 감독 하나. 히치콕은 자, 여기 뭐가 나왔겠어? 이 영향에 대한 사례가 나왔죠. 사례. 히치콕 감독. 이거 나왔어.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 일관된 주제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의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 아까 그랬지. 자기만의 나름의 이야기 방식이 있다 그랬죠. 히치콕도 자기만의 방식을 도전한 거야. 그게 맥거핀 기법이에요. 그 아래 나오죠.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그래서 맥거핀 이것이 사례다.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히치콕 감독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얘기를 하더라. 감독의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야. 그러면서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이게
메커핑 기법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주기.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자, 마지막 문단.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술의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편성, 예술은 보편성을 약속하고 창작하는 거거든. 보편성을 잃는 순간 그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과 외설로 나누는 그 기준이 보편성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창적인데 보편성이 깔고 있어야 돼. 보편성을. 근데 여기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게 보편성이잖아. 이게 보편성이 있는 거야. 예컨대 예를 들어 말하건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이거는 바로 작가주의 비평의 뭐가 되겠어? 가치가 되겠죠. 오늘날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거야. 좋은 영화, 훌륭한 감독, 위대한 감독 이러면서 히치콕 감독의 메커핑 기법 이렇다. 이러면서 오늘날까지도 교육에 활용된다. 좋은 영화로서.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거는 앞의 지문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야. 그죠? 독해가. 작가주의 비평에 대해서 얘기하네. 개념 이런 거네. 여기에서 나왔어. 특징. 맞아. 특징. 감독 개인의 것이야. 개성이야. 감독의 세계관을 이러한 독특한 나름의 형식으로 담아냈다라는 건데 이 영향이 어디에서도 발견됐냐면 감독의 역할이 극히 제한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작가주의적인 비평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이 관점으로 제한적일수록 창의성과 도전의식이 높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 누구야? 히치콕의 메커핑 방식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배울 때 야, 좋은 영화가 뭐니? 위대한 감독이 뭐야?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지문에 비하면 쉽죠. 토인비 지문에 비해서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논제는 작가주의 비평 론이고 논점. 자, 개념, 배경, 특징, 영향. 사례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각각 여러분들이 짧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해보세요. 문장으로 그 전체 요약함에다가 압축해서.
자, 세준이 한번 자기 쓴 거 읽어봐. 할리우드에서의 감독의 제한된 여건이 창의성과 다른 의식을 죽여 감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 영화? 잠시만요. 한우 한번 또 주원이 있니? 예원이 있니? 이거 괜찮아. 작가 주인이 감독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이거는 할리우드 등등과 비평 영향을 받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작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줘야 돼요. 작가주의가 감독의 개성이야. 여기서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헐리우드 영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활용된다. 짧게 하면 그렇게 핵심만 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감독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기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홍상수 감독 영화가 있어요. 홍상수라고 모르나? 근데 좀 영화가 천불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보신데 여기는 정말 그냥 감독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 감독이 김민희라는 여배우와 지금 사귀고 있거든. 김민희라는 여배우. 근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은 김민희, 남자 주인공은 홍상수. 물론 배우들을 쓰지만 다 그 얘기야. 그리고 리얼리티, 음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런 찻소리 있잖아. 저런 찻소리 들리고 그냥 즉흥적이야. 내용이 없어. 보고 나면 아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생각이 나. 너무 현실적이어서.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배우가 절대. 남자 배우가 절대 잘생기게 나오지 않아. 평범한 우리의 모습. 정말 영화적으로 윤색이 되어 있지가 않아.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면은 홍상수 감독 얘기야. 홍상수가 뭐 여배우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집을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30년 뭐 자기 감독하고 감독 얘기가 많아. 주인공이 다 감독이야. 그리고 그 감독이 여자 꼬시는 얘기가 나와. 술집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 아 저게 뭐야 라고 보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와 홍상수가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건 정말 작가주의 비평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예시로 홍상수 감독 얘기가 있어요. 그 감독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 그런데 그 감독 자체가 너무 리얼하게 영화 속에서 살아있는 게 이제 홍상수 영화예요. 심지어 영화 제목도 정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은 그냥 홍상수 영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배우들이 연기를 해요. 홍 감독 이번에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네? 즉흥적인 거야. 그래서 그 배우가 무슨 해변에서 찍은 영화가 있는데 밤에요. 텐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독님? 이런 씬이 있는데 텐트 하나 있으면 좀 텐트 갖고 와. 텐트를 갖고 왔어. 랜턴도 하나 갖고 갈까요? 밤에 불이 있으면 좀 갖고 와. 홍상수가 갖고 왔는데 그 랜턴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그 대본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게 영화가 돼. 그래서 그때 프랑스 감독 여배우가 그때 찬조 출연을 했거든 거기에서. 그래서 그 텐트를 보고 와 텐트 한국의 텐트 너무 좋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탁 텐트가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 좋다. 와 정말 한국은 기술이 좋네요. 그랬는데 이 유준상이었어요. 유준상이 택배로 그 텐트를 시켜가지고 그 여배우한테 선물한 거지. 그랬더니 그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에 이런 텐트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랬고, 그 다음날 택배로 바로 날아왔다는 거에 놀랬고, 그 텐트가 갑자기 가져왔는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가 됐다는 거에 또 놀랬다는 거야. 그런 게 작가주의 비평 기분에서는 되게 대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오늘 3개 했죠? 토인비, 그 다음에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다음에 작가주의 비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지문은 이렇게 물론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진 글에서는 읽으면서 보면은 논점이 다 나와서 무엇으로 주청되었다. 이거 배경이구나. 무엇을 말한다. 정의구나. 어떤 영향을 끼쳤다. 영향 동그라미 나눠주면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자 이제 숙제는 하루에 3개씩이니까 이거 하고 우리 마더텅 있는데 마더텅이 확실히 이거보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좋은 글들이에요. 이 글이. 난이도는 조금 요즘 것보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고 짧고 이럴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이 족보는 한 번 읽으면 다시는 재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루 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 족보를 읽을 때는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읽으려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손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수능을 본다. 그런 간절함과 몰입력이 있을 때만 지문을 대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벤트를 내고 좀 후회를 했던 게, 이게 너무 빨리 하는 거에 애들이 신경을 쓰겠구나. 빨리보다는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는 진짜 직독직해가 돼버려. 지금 1학년에 직독직해가 되는 애가 한 명 있거든. 걔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니까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구조화까지 하는데 다 합쳐서 15분이 걸려. 이제 어려운 지문이나 쉬운 지문이나 시간. 근데 보면은 말하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돼서 흘러가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 뒤집어서 재해석해. 뒤집어서. 그거는 고도의 독해력이야. 지금 상문에서 전교 1등. 네, 너 1점대 가겠다. 내가 그랬거든. 너 준비 정말 많이 했다. 너 1점대 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 1점대 아니고요.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너 1점대 돼. 걱정하지 마. 자기는 목표가 더 높았던 거야. 전교 3등 안이래. 그런 애가 또 한 명 있었거든. 야, 너 1.2면 3학년 때 김민성 여기 걸려있는 애 있잖아. 국어. 걔가 이제 국어가 되게 고민이었던 애인데. 야, 괜찮아 너. 1.17? 너 서울대 의대 쓸 수 있었고. 갑자기 가방을 싸면서 딱 돌더니 선생님 저 전교 1등 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1.0 나와야 되는데요. 국어 둘 다 1등 맞아서 알겠어. 오케이. 1등급 할 수 있어. 1등급 나왔잖아. 맞죠? 그래서 1등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성장하면 돼요. 알 시간 있죠. 그쵸? 이 단계를 거치시면 100% 성장합니다.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요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요거를 제대로 하시면 100% 성장하고 마더텅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마더텅하고 동시에 나는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동시에 하시면 더 성장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3개, 그리고 2월 말까지 윈터 안에는 끝난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숙제는 그러니까 하루에 3개니까 지금 어디까지구나. 이렇게 지금 개인마다 좀 다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더텅은 숙제 끝났지, 문학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일단 요거, 그리고 요거 끝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더텅으로 가자. 알겠죠?
식사하시고 우리가 윈터스쿨이라서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도 이제 크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한번 뭐 있어? 다음 주 수요일 문학이라서 문학 마라톤도 이렇게 독서를 할 텐데요. 잘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3개거든? 이거 숙제예요. 나머지 거는. 앞에 거 읽으실 때 영상 보내줄까? 읽으실 때 영상 보내줄게. 수요일은 10시 20분. 밥 안 먹니? 아니, 누가 같이 못 가려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안 났잖아.